네, 안녕하세요. 웨스트 마케팅 사이트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지난번에 이어서 글로벌 정권 교체회 2부입니다. 프랑스 조기총선이 지난주 했죠. 그래서 1차 때는 네, 극우가 이기고 있었는데 결선 투표로 가서는 이제 좌파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크롱은 이제 중도죠. 근데 나름의 소득은 있었어요. 요거를 제가 일주일 동안 지켜봤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프랑스라는 나라는 참 묘합니다. 역시나 예술의 나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좀 까탈스러운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정치가 좀 묘합니다. 누구의 승리도 없어요. 마크롱이 절반은 좀 승리를 한 듯 하긴 합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지금 정치적인 것도 정치적이지만, 이제 프랑스라는 나라는 사실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죠. 네, 그래서 좀 편한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역시나 이제 요번에 그 체코 원전의 경쟁 국가가 프랑스입니다. 네, 그런 측면도 있고, 네, 최근에, 네, 글로벌 정권 교체해 2부입니다만, 아무튼 이제 고금리하고 고물가 상태에서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선거만 했다면은 이제 정권이 바뀌고 했는데 프랑스도 거의 뭐 그럴 뻔했어요. 그죠? 그렇긴 했는데 역시 이제 여당이 쉽진 않다는 겁니다. 여당이. 그런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제 1차에서는 르펜, 그죠? 극우가 이기고 있었는데 하고 나니까 좌파가 승리했습니다. 왜 극우를 막았는지 저 역사적인 배경과 이제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역시나 오늘은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보다도 이제 프랑스 사회를 좀 이해하는 거 이런 데 중점을 뒀고 프랑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되게 낭만과 문화의 도시 국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극우를 막으면 극자는 좋냐, 좌파는 좋냐. 사실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마크롱 중도판에 낑겨 있습니다. 좌파 우파 사이에서 낑겨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뭘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음. 그래서 물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국 같은 경우도 뭐 이민이라든지 유럽에서는 사실 요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그래서 프랑스의 현안, 이제 마크롱 대통령의 현안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증시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프랑스 여행을 같이 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영상은 시황 선생 반지역 대표의 시장에 대한 통찰에 대한 내용이며 주식 매수 매도로 의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매는 본인 판단해 보시면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저는 경제가 우선이고 가급적이면 중도적인 입장이다 라는 말씀을 좀 더 드리고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랑스 하면 뭐 떠오르는 게 바로 에펠탑입니다. 요 앞에 있는 강이 세느강이죠. 문화와 예술의 도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죠? 요거는 개선문이고요. 나폴레옹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루이 14세 태양이와 뭐 너무 뭐 낭만적이고 너무 문화 예술 프랑스만 가면 막 행복해질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요거는 루브르 박물관. 네. 그래서 문화와 예술의 도시, 뭐 명품의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모두가 선망의 대상이고 가고 싶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사실 20대 후반에 한번 갔었고요. 그때는 진짜 아,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이 나라가. 와, 다시 태어나면 진짜 이 나라에 태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프랑스가 너무나 그 당시 한국하고 좀 차이가 많이 벌어 있었죠. 그리고 비교적 제가 이제 문화라든지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프랑스는 너무나 또 매력적이었습니다. 근데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영어는 조금 하는데 프랑스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외교관도 한때 좀 되려고 했었는데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영어는 기본이고 프랑스어가 되면은 좋은데 프랑스어를 좀 이거는 너무 어렵다. 사실 거기서 좀 좌절을 맛보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프랑스어가 정말 어렵습니다. 음. 우리가 세종대왕님이 너무 훌륭한 한글을 쉽게 우리가 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영어는 막 노력하면 될 거는 같았는데 프랑스어는 정말 힘들었다.
그래서 옛날에도 귀족들은 프랑스어를 했죠. 그만큼 어려운 문화다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라틴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한국 사람 입장에서 프랑스어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비교적 그 20대 후반에 갔었는데 그 다음에 거의 한 20년 뒤에 다시 한번 갔죠. 그래서 이제는 비교적 조금은 좀 여유 있게 좀 갔다 오긴 했었는데 역시 프랑스는 이제 제대로 즐기려면 이쪽 언어를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말 쓰는 사람들 더 좋아하죠. 이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면서 인터넷이 되면서 영어를 많이 쓰고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도 영어를 쓰지만 프랑스어를 쓰면은 아마 대접을 더 잘 받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낭만의 도시, 멋이 있는 도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뭐 일단 개인적인 소감이고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제 글로벌 정권 교체의 1부에 이어서 2부고요. 영국은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 그다음에 이라마저 개혁파가 물론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혁파가 승리했다라고 해서 당장 뭐 많은 것이 바뀌기는 쉽지 않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1부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라고 했죠. 문제는 경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고물가 고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집권 여당에 대해서 좋은 시각으로 가질 수 없었어요. 그렇죠? 아르헨티나는 극우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미나 이쪽은 좌파가 매우 강하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극우파를 선택을 했겠습니까? 뭐 이쪽은 좀 반대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경제 문제 때문에 다들 힘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 지형이 우리랑은 좀 다릅니다. 그죠? 나라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프랑스는 노란색이면 여기 뭡니까? 중도입니다. 이게 프랑스는 중도예요. 그렇지만 프랑스라는 나라를 보면 그리고 이제 여기 이탈리아를 보면 이제 극우라고 되어 있죠. 파란색 우파입니다. 이탈리아는 우파고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중도고 그리고 터키, 헝가리, 폴란드 이쪽에서는 이제 바로 이제 러시아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뭐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기 어렵죠. 그리고 튀르키예 에르도안이죠. 이쪽은 워낙 이분이 또 강하신 분이죠. 그렇게 다 알고 있고 어쨌든 간에 프랑스는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중도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각국이 기준이 다 달라요. 그리고 유럽에서의 우파랑 우리 우파도 또 다릅니다. 그죠? 이게 달라요.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잣대로 보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랑스의 마크롱이 조기 총선을 실시했어요. 의회 해산을 선언한 다음에 의회 해산을 하고, 이게 왜 그랬냐면은, 유럽 의회 선거에서 여당이 마크롱 대통령 여당 르네상스가 참패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합이라고 하는 르펜 앞에 이제 여자분이 계시죠? 그분이 국민연합 그우가 1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데 우리랑 다른 게 여기서는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서는 이제 국정을 운영하기 힘들다. 그래서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치렀습니다. 네, 이게 요번 총선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 그 1차 투표에서는 아까 유럽의회에서도 극우가 다수당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1차 투표에서는 역시나 극우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합이 여기서 1차에서 과반 득표를 하려면 해야 되는데 39석이 나왔어요. 그리고 신인민전선은 좌파연합입니다. 여기는 32석. 그리고 앙상벌 요거는 두 표예요. 요게 여당이에요. 앙상벌이 이쪽이. 르네상스, 민주운동, 수평성, 민주독립연합. 여기가 이제 비교적 중도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극우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합. 그 다음에 공화당 뭐 여기 있는데 이쪽 우파고요. 그 다음에 좌파는
좀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사회당, 좀 녹색당, 공산당. 와,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 이런 이름으로 할 수가 없는 당명이죠. 그죠? 무려 사회당과 공산당이 있습니다. 근데 유럽에는 이런 당들이 많죠. 예, 한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다 아시겠지만 북한 때문이죠. 음. 그래서 예, 우리는 사실은 이제 그 좌파라고 하면, 특히 극좌라고 하면은 혐오합니다. 왜요? 예, 6.25를 겪었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위에 떡하니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국가 전복 세력으로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극자라든지 이런 이제 뭐 사회당이라든지 공산당은 생각도 할 수 없어요. 비교적 뭐 녹색당은 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뭐 친환경이다 해서 어느 정도는 용납이 됩니다만, 예, 우리나라에서 사회당, 공산당은 용납이 안 되죠. 예, 그런 만큼 극자에 대한 뭐 혐오감이 있다. 예, 우리나라 사회에 이렇게 뿌리 깊은 거죠. 예. 그래서 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재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예, 현대 사회에서 뭐 돈이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우리의 목숨과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극자를 혐오하는 이유는 예, 미리 말씀드리지만 뭐다? 예, 6.25를 겪었고 그 다음에 위에 북한이 있고 그래서 뿌리 깊은 극좌, 공산당에 대한 혐오가 우리 사회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깔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회당이라든지 뭐 공산당 이런 거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자리를 잡기가 어렵죠. 아무리 시간이 지나서도 그렇지 않나 좀 싶고요. 예, 어쨌든 간에 뭐 우리는 이게 그 국민연합이 우파인데 극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와, 그 뭐 여기는 우리는 뭐 중도라, 그 좌파라고 해도 이제 중도 좌파 정도, 그리고 뭐 정도고, 그 다음에 뭐 우파,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역시 유럽은 좀 이런 게 자유롭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중도 우파가 있는데, 여기 또 공화당이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 중도 우파. 요거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1차에서는 누가? 극우가 승리했어요. 그게 여기 좀 유럽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분위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네, 다 이민 때문이죠. 그리고 뭐 이민 때문에 그렇고 난민 때문에 그렇고 자꾸 막 아프리카 또는 뭐 중동에서 막 난민들이 몰려오니까 당연히 싫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파가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난민들 때문에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일자리도 문제고요. 그리고 주택 문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뭐 범죄 문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유럽에서는 우파의 목소리가 좀 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근데 2차 결선 투표에 가서는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1당이었던 국민연합 극우가 3위로 내려고요. 결과적으로는 네 143석이고 그 다음에 그 좌파가 아까 2등이었죠. 예, 이거 이 연합인데 좌파 연합인데 182석으로 1당이 됐어요. 그리고 중도였던 앙상블 여당이죠. 예, 저건 168석.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어. 그래서 그래서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투표, 2차 투표 이렇게 나눠서 했죠. 우리는 한 번에 다 대통령 선거 뭐고 결선 없이 바로 한 번에 갑니다만 이제 프랑스라든지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제 마크롱이 일단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유럽의회에서도 이제 그거한테 자리를 뺏기니까 이렇게 빨리 해산하고 나서 의회 해산하고 나서 조기 총선을 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름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누구도 과반이 안 된다는 게 문제죠. 누구도 과반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좌파랑 중도랑 연합을 해서 그거를 좀 몰아내긴 했지만 과연 그러면은 좌파가 잡는 게 맞냐 이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좌파 중에서도 지금 뭐 그 여러 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불복하는 프랑스. 근데 불복하는지 불복하지 않는지 뭐 이름이 다 달라요. 그죠? 불복하는 프랑스. 예, 여기가 그 중에서도 1등입니다. 근데 여기가 사실은 똑같은 당이 아니죠. 그죠? 예, 언제든지 이게 바뀔 수가 있는데, 비교적 사회당하고 녹색당은 좌파지만 중도 좌파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복하지 않는 프랑스당은 사실 여기는 예, 그 대표도 그렇고 극자입니다. 극자예요. 예, 공산당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예, 극자에 해당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선거를 위해서 연합을 했지만 목소리가 다 틀리죠. 다 다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중도이고요. 그리고 국민연합. 예, 여기서는 좀 약간 좀 서운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예, 국민연합도 예, 우파도 예, 약진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많이 예, 올라온 건 맞습니다. 예, 요번에 이제 좀 뒤집긴 했어도 그래서 의석수를 꽤 많이 얻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2차 투표가 나고 난 다음에 이게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왜 프랑스 사람들은 안도감을 느꼈을까라는 겁니다. 좌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당의 대표 짱리크 멜랑숑이란다. 멜랑숑. 멜랑꼴리. 멜랑숑입니다. 이 사람은 극자예요, 극자.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가깝다, 사회주의에 가깝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럼 이쪽이 되는 게 맞냐? 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겠죠. 예,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그럴 수가 있고요. 그렇다 간에 어쨌든 간에 극우를 막았기 때문에 안도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 여기는 안도감을 느꼈을까? 왜 프랑스는 극우를 막았을까? 라는 거 첫 번째.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지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 좀 왜냐면 프랑스 이 문제가 이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결론 내기는 어려웠고 했는데 일주일을 두고 보니까 마크롱이 의도한 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죠? 원래는 제1당에서 물론 대통령은 마크롱이고요. 이제 중도고 그다음에 제1당에서 총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멜랑숑이 총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예, 일주일이 지나도 이제 아무도 손을 안 들어줍니다. 한쪽에서 찬성하면 한쪽에서 반대하고 사실 뭐 극우랑 극자가 손이 서로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마크롱이 의도했던 게 이게 아닐까. 어차피 일당은 되지 못하지만 예, 예, 극자도 맞고 극우도 맞고 뭐 이런 거다. 예, 극자는 뭐 멜랑숑 아까 굴복하지 않은 프랑스당이고요. 그런데 예, 좌파 연합도 예, 사회당 또는 뭐 녹색당 따로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색깔이 좀 달라요 이 안에서도. 그러니까 사회당은 좌파, 그다음에 멜랑숑은 극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아시잖아요, 그죠? 예, 공산당이 하는 말이 뭐 일부분 맞는 것도 같지만 이 공정이라고 하는 거, 공평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죠? 예, 이미 역사에서 많이 예, 다뤄져 왔었고, 그래서 뭐 복지도 많이 하고 그럼 좋죠, 그죠? 근데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올 거야? 재정은 어디서 감당합니까, 그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상태가 되고 있다. 마크롱의 의도대로 일단은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당이 되기 위해선 마크롱의 126석이 중도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크롱의 양성불 중도죠. 여기가 168석이고 과반이 되기 위해서 126석이 더 필요한데 극자연합하고 극우하고 다 표가 분산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마크롱이 저 의도한 거는 아까 공화당이 우파가 있어요. 요게 이제 45터, 그 다음에 이렇게 극자 연합도 보면은 이 안에 사회당하고 녹색당은 비교적, 온건한 좌파라고 했죠. 예, 중도 좌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좌파예요, 좌파. 예. 우리가 볼 때는 좌파고, 그 다음에, 예, 유럽의 중도는 우리가 봤을 때는 중도 좌파. 우리보다는 좀 더 왼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웬만해서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도좌파 성향이기 때문에 여기를 연합하면 이제 과반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극자한테도 총리를 안 내주고 그우한테도 안 내주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크롱의 도박이
어느 정도는 좀 성공하고 있지 않나 좀 싶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고요. 뭐 정치적인 거는 뭐 여기까지 얘기하고, 근데 일단은 아, 근데 어쨌든 간에 요 멜랑숑 이제 요거는 극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극자인데 이제 요번에 보면 뭐 청바지 입고 다니고 뭔가 서로 이미지 세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선거라고 하는 것은 다수를 끌어안아야 되는데 너무 극자라 너무 극우면은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험하죠. 사실은 위험해 보죠. 응? 물론 뭐 이쪽 하는 말도 맞는 게 있고 그죠? 극우에서도 하는 말이 다 맞는 게 있는데 근데 너무 한쪽 쏠리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멜랑쇼 뭐 청바지 입고 다니고 앞에 뭐 사진도 있었습니다만 뭔가 자기 극좌의 이미지를 좀 세탁하기 위해서 많이 좀 그랬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보통 요즘 유럽 같은 경우는 극우는 여자 대표들이 많아요. 남자가 극우에다가 뭔가 권력 의지를 가지면 뭔가 독재자의 느낌이 납니다. 그 위험하다라고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가 여자이거나 아니면은 요번에 르펜 그러니까 국민연합은 원래 르펜 가문이 원래 거기에 당수죠. 그래서 그 아버지 현재 그 아버지 그 장르크 프랑스는 좀 힘드네 그죠? 어쨌든 간에 그 르펜이 아버지는 극좌였지만 그 딸은 뭐다? 약간 온건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 역시 이제 너무 오른쪽에 있으면 또 중도를 아우를 수가 없죠. 그리고 요번에 바르델라라고 해가지고 28세, 29세예요. 우리나라 뭐 이제 30살도 안 됐어요. 굉장히 젊은 층을. 그러니까 난민들 때문에 이제 호소하기 좋죠.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힘들어요. 그게 국민들한테 먹힌다는 말이죠. 그죠? 내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서 이게 난민들이 몰려가지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그렇다. 그리고 이제 이 젊은 당대표를 올려가지고 요즘 뭐 이게 뭐 틱톡 이런 거 SNS 워낙 또 이런 거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생긴 것도 되게 보면은 연예인 같이 아주 멀끔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층을 끌어안는다는 거죠. 젊은 층은 왔다 갔다 좀 많이 하죠. 그죠? 그때, 요런 거. 우리나라도 사실 요런 거 좀 많이 좀 노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성분들이, 극우의 대표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미지가 부드럽거든요. 음. 그리고 젊은 층의 표를 끌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이제는 정치 공학이라는 게 진짜 서로 이제 중도 결국에는 이제 가운데 있는 많은 표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중도의 이미지를 입혀야 돼요. 그런 것이 좀 많이 보이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왜 지금 유럽에서는 극우를 그렇게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느냐. 여기 이제 파시즘이란 말이 나오는데 파시즘. 우리나라에서 제가 아까 먼저 뭐라고 했죠? 공산당, 빨갱이, 뭐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돈이고 뭐거나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유럽은 이 극우의 파시스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빨갱이 하면서 막 적대적으로 한 것처럼 파시스트가 이들한테는 그런 의미죠. 왜 그러냐? 역시 2차 대전. 그죠? 독일의 나치, 그리고 이탈리아 파시스트. 이게 대표적인 극우 정당입니다. 전쟁 일으킨 것도 그렇지만 또 그 안에서의 뭐 유대인 학살이라든지 뭐 이쯤 하면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우리가 6.25 전쟁 때 겪었던 그런 공산당에 대한 어떤 굉장히 좀 혐오스러운 것과 그 다음에 유럽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 좀 맥락은 좀 비슷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좌파랑 우파가 좀 바뀌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정치 지형이 유럽하고 조금은 비슷하지만 다른 게 이런 거예요. 유럽에서는 이런 극우가 파시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빨갱이면 최대 욕의 하나였잖아. 그죠? 유럽에서는 이게 파시스트가 최대 욕입니다. 저런 파시스트. 굉장한 욕이에요. 왜?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탈리아의 이 멜로니 총리인데요. 여기는, 근데 역시 극우는, 이분이 원래 극우거든요. 원래 극우인데,
여자가 총리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극우인데 됐어요. 왜? 비교적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그죠? 난민들 때문에 힘들어. 이게 먹힌다니까요. 응?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의 극우도 물론 지금은 이제 젊은 대표지만 원래는 여자죠. 물론 그 전에는 그 아버지였고요. 그 아버지는 너무 극우 성향이었었고 이 여자는 비교적 이미지가 부드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히틀러라든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라든지 이렇게 독재자 해서 막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고 막 몰살하고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을 주죠. 그리고 내가 어머니고 애를 키워보니까 이렇다. 이게 먹히고요. 어. 예,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뭐 이탈리아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예,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이 좀 더 강성이 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단계, 그죠? 우리는 캐톨릭보다는 뭐 기독교가 좀 더 강한데, 이쪽 캐톨릭 강해요. 굉장히 좀, 네. 예, 원래는 뭐, 옛날에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신교냐 구교냐 이거 가지고도 싸웠죠. 특히 이탈리아는 원래 뭐 바티칸도 있고 그래서, 워낙 이제 그 캐톨릭에 대한 믿음이 강해요. 이걸로 이제 다 끝나는 거죠, 뭐. 근데 십자군 전쟁, 뭐, 마녀 사냥, 막. 뭐 얘기가 좀 그렇게 되면 좀 길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멜로니라는 분이 이탈리아의 극우인데 원래 극우고 그리고 감히 무솔리니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힘든 상황인데 여자가 무솔리니는 좋은 사람이었고 이탈리아를 위해서 그 사람이 한 거는 이탈리아를 위한 거였어. 남자들이 그런 말을 했으면은 저것도 독재자 나오는구나 해서 이제 그 배격을 당했겠지만 여자가 그런 말을 하니까 이게 또 맥힙니다 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멜로니가 승리해가지고 물론 여기도 연합입니다만 극우가 이탈리아를 잡았어요. 근데 처음에 잡을 때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정치를 들어와 보니까 그쵸? 과거 회귀 용납 안 돼, 그쵸? 네. 원래는 이제 그 무솔리니가 파시스트 정당의 당수였고, 그렇죠.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실제 정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해보고 나니까 파시스트는 안 된다. 이제 좀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극우에서 그냥 우파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좌클릭한 거죠. 완전히 우파였는데 완전히 극우였는데 좌클릭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랑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프랑스도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극우의 이미지, 너무 극자의 이미지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예. 많은 표를 아우르기에 쉽지 않고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극우였던 게 멜로니가 이탈리아에서는 권력을 잡긴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죠? 너무 편향적인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 본인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이게 뭐냐? 제가 뭐 축구 좋아하시는 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프랑스 국가대표예요. 프랑스 국가대표. 그래서 프랑스 사회. 물론 뭐 전 유럽이 다 그렇긴 합니다만 프랑스는 원래 관용의 나라라고 하죠. 관용의 나라. 그러니까 포용하는. 음. 왜냐면은 이제 프랑스의 특징이 또 뭐냐면 유럽에서도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영토가 넓어요. 농업부터 공업까지 모든 산업이 골고루 발전돼 있어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나라도 크고 그러니까 포용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날씨도 뭐 안 좋을 때는 안 좋겠지만 또 좋을 때가 많고 날씨도 비교적 평온하고 뭔가 포용력 있는 게 원래 프랑스의 전통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이제 물론 뭐 식민지 뭐 북아프리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도 많이 원래 올라왔고요. 뭐 알제리 뭐 모로코 이런데 근데 현재를 보면 이 사람이 그 뭐 축구를 안 좋아도 이제 음바페라고 해서 뭐 전체를 보면 백인이 거의 없어요. 하여튼 뭐 제가 뭐 따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백인들이 그렇게 그 진짜 원래 오리지널 백인들이 많지 않아요. 다는 북아프리카 또는 뭐
이민자 출신들이 대부분이죠. 예, 프랑스의 현재가 이렇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많은 이런 현재 이 이민계들이 이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극우가 되면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뿌리 깊은 파시즘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가 있기 때문에 뭐 너무 그쪽으로 가다 보면 그죠? 지금은 선거를 위해서 중도를 아우르기 위해서 뭔가 온건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을 좀 아끼고 있지만 만약에 진짜 권력을 제대로 잡는다 그러면은 히틀러 또는 무솔리니처럼 뭐 인종 청소 물론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쉽진 않지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진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프랑스가 내 나라, 자기 조국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뭐 쫓겨나고 막. 옛날에 유대인들은, 물론 그들의 정통성은 좀 다르지만, 예, 재산도 잃고, 목숨도 잃고, 뭐 이랬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한 파시즘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어? 네, 그렇지만 뿌리 깊은 그런 어떤 혐오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프랑스의 경제 상황을 보면 물가 지수 그래서 이제 한참 높았을 때 6%대였습니다. 역시 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통화량이 늘어난 것도 있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우리도 그렇고 뭐 미국도 다 영향받았습니다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특히 많이 힘들었죠. 근데 프랑스는 우리랑 이제 원자력 경쟁을 하고 있지만 여기는 원자력을 잘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비교적 요 위기를 잘 견디긴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영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 11%까지 갔었죠. 프랑스는 비교적 아주 선전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어요. 6%대에서 잘 방어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사실 경제 문제보다는 이민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런 대외적인 문제가 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든지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문제가 좀 더 크고 그다음에 프랑스는 어떤 난민이라든지 이민 이건 뭐 유럽 공통적인 거고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프랑스는 워낙 굉장히 골고루 농업이면 농업 그렇죠? 농업, 공업 모든 게 골고루 잘 발달돼 있어요. 물론 현재는 이게 딱 부러지게 막 튀어나가는 뭐 이런 게 그런 분야가 드물어서 그렇지 뭐 전 세계 1등은 뭐 프랑스는 뭐 명품이죠, 그죠? 예. 그거 외에는 경제가 이제 좀 뭐 다 잘합니다. 일단은 다 잘하는데 딱히 이제 뭐 미국보다 더 월등하거나 이제 이런 거는 좀 쉽진 않죠. 어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프랑스는 까끄지수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극우가 유럽 우회를 잡고 그 조기 총선 들어가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그죠? 극우가 잡으면 그래서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친환경이 안 좋다, 그죠? 뭐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때 이렇게 까끄지수가 이렇게 좀 내려오다가 그다음에 조기 총선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서 올라가려다가 그러다가 또 좌파가 승리했네. 이거 좌파가 승리하면 좋은 거야? 그래서 또 막 이런 왔다 갔다 하죠 지금.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지켜봤는데 뭐 조금 그래도 이제 우려감이 이게 워낙 이제 우려감 때문에 내려왔었고 그죠? 이제 그러면서 하방을 다지고 그 다음에 역시 뭐 그래도 뭐 금리 인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에도 일단은 좋은 거죠. 이게 왜 좋은 거냐면 일단은 프랑스는 뭐요? 일단은 뭐 중도파의 마크롱이 어떻게 잘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마크롱이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연금개혁. 그러니까 마크롱이 인기를 잃어버렸던 이 가장 큰 문제는 연금개혁이지. 사실 이거는 옆에도 말씀드리지만 좌파 우파 모두한테 공격당했어요. 사실 이 우리나라도 이게 프랑스를 보면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예, 모든 많은 산업들이 잘 발달돼 있다는 것도 그렇고 이 나라가 문화를 뭐 원래부터 문화 강국이었고요. 우리도 좀 문화를 좀 중시하는 게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연금 개혁도 우리나라도 사실은 좀 필요하지만 아무도 손을 못 대죠. 왜? 이거 손을 댔다가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잖아요. 그죠? 누구한테도 환영 못 받습니다. 어. 이게 골문대로 골맞고 바꿔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누구한테도 환영을 못 받아요. 결국에는 마크롱이 요번에 그 굉장히 위기에 봉착한 이유는 연금 개혁. 이거 뭐 좌파 우파. 그 연금 수령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올리려고 했는데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죠? 예,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근데 연금은 아시나요? 이제 고갈될 위험이 있고, 이게 사실 마크롱이 이제 뭐 프랑스 국내의 문제긴 합니다만, 그 좌파나 우파나 모두 이제 원래 62세인데 60세로 낮춰야 된다. 이건 사실 파퓰리즘이죠. 둘 다, 둘 다, 어? 둘 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 이제 표를 가져가기 위해서 둘 다 거짓말 하는 거지, 그죠? 원래 좌파는 원래 그렇다 치고 우파까지 그러면 안 되는데 표를 가져가려고 그죠? 이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 연금을 프랑스 62세 기준인데 그걸 뭐 64세로 하려고 하니까 둘 다 막 60세로 낮춰야 된다. 이때는 또 한 목소리로 막 마크롱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마크롱이 의석을 많이 뺏긴 이유죠, 사실 이게 프랑스에. 근데 이거는 뭐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누가 됐든 간에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간에 연금 개혁하려고 한다. 아, 결과는 뻔하죠. 예. 사실 그러더라도 이런 거를 뚫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쉽지가 않네요. 필요는 한데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닿지 못하는 상황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의 재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극우가 됐든 극자가 됐든 나라의 재정이 튼튼해야지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극자의 문제는 뭡니까? 그죠? 복지, 분배를 너무 중요시 하다 보니까 재정을 너무 빵꾸낼 가능성이 좀 많죠. 그럼 결국에는 나중에는 진짜 빚만 갚다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뭐 할 수가 없어요.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이게 커다란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당연히 당장 나한테 뭐 10만 원, 20만 원 준다 그러면 당연히 좋지만 근데 그게 공짜가 세상에 없다는 건 문제죠. 이게 문제입니다. 나라의 재정이 좀 더 든든해지고 그래야 복지도 더 하고 그 다음에 연금도 좀 더 좋게 해줄 수가 있는데 아니, 나라의 재정 빵꾸 안 하는데 뭐 맨날 퍼주면 이거 나중에 뭐 나라라고 국가라고 해서 그냥 돈을 막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빚만 갚다가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요. 결국에는 자꾸 뭐 찍어내다가 아르헨티나처럼 진짜 초하이 인플레이션이 오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됐든 간에 우리가 똑바로 와야 돼요. 프랑스를 보면서 이게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문제라니까. 우리도 좌파 우파 지금 맨날 싸우잖아, 그죠? 근데 서로 표를 끌어가려고 진짜 파퓰리즘이다, 파퓰리즘. 응? 표 끌어가려고 하는 거지. 진짜 나라 생각해서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혹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랑 다른 게 이제 이민 정책, 그죠? 우리도 뭐 반대할 수 있습니다만, 왜냐면 이제 모든 이제 고령 인구들이 많아지고, 근데 어쨌든 유럽의 그거는 이민 또는 여기 난민에 대해서 이제 우리 먼저 생각해야지 왜 우리가 걔네들 받아줘야 되냐, 이제 이게 이제
유럽의 그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여기는 인종차별적인 게 좀 더 가미되면 그거가 되는 거고요. 그죠? 영원하게 얘기하면 그냥 우파가 되는 겁니다. 뭐 사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난민들이 들어와서 좋을 거는 솔직히 없으니까. 그래서 가려봤자 뭐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절충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좀 네. 또 그분들이 또 반대하는 거, 이렇게 우크라이나라든지, 이게 원래 그거는 또 이상하게 러시아랑 또 친해요. 그래서 예, 요번에 이제 우리나라 그 체코 원전의 경우에도 일단 뭐 살짝 말씀드렸지만 프랑스라든지 인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어느 정도 나라 사이즈가 커요. 굉장히 지역 내에서는 예, 센 나라들이에요. 또 터키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절대적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미국 쪽으로도 붙지 않고, 물론 지금 이제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욕을 먹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또는 미국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어. 그리고 이제 이 극우들이 보통 그래요. 우파라고 하는데 너무 미국 쪽에 치우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그냥 우리나라만 생각하자, 그죠? 그리고 또 러시아랑 좀 비교적 좀 친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욕을 하지만 또 이제 러시아랑 친하면 또 욕을 먹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마크롱은 이제 마크롱이 좀 또 위험했었던 거 이것도 있습니다. 마크롱이 저 사람 뭐 나폴레옹 되고 싶어 왜 저래 그랬는데 뭐냐면은 우크라이나에다가 파병 그러니까 군인을 보내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는 좀 선을 넘었다라고도 저는 생각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우파의 극우의 공격을 받죠. 어, 물론 프랑스가 EU에서 탈퇴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제 그거가 되면은 혹시나 그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도 있고요. 예. EU는 지금 아시다시피 영국이 탈퇴했고 독일하고 프랑스가 끌어가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먼저 생각해야지 그죠? 왜 우리가 다른 유럽 국가 왜 그걸 생각해야 돼? 막 그러면서 그 EU를 탈퇴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건 좀 지나치는 우려고요. 예. 아무리 극우라고 하더라도 진짜 극우 우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가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렇게 너무 다른 나라 도와주는 거 응? 이런 건 좀 하지 말자. 이제 이런 주의고요. 이게 이제 그 트럼프랑 좀 비슷하죠. 예. 그리고 뭐 마크롱이 하려고 했던 거 당연히 기업이 살아야 국가도 좀 더 기업이 잘 돼야 세금도 더 내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또 좌파가, 너무 그쪽이 서민들은 죽으려고 하는데, 거기만 몰아준 거 아니야. 이건 뭐 어느 나라 좌파나 다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 요번에 이제 어쨌든 간에 마크롱이 진짜 거의 절벽 끝까지 몰렸다가 조금은 기사회생을 했습니다만, 이 좌파 우파 사이에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절묘한 핸들링이 되냐, 누가 돼도 쉽지 않겠죠. 그죠? 일단은 우파는 미국의 아니 그러니까 유럽의 극우는 파시즘에 대한 어떤 뿌리 깊은 혐오감 때문에 일단은 막긴 막았어요. 그렇지만 또 그러고 나니까 또 극자 물론 극자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약간 중도 좌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섞여 있습니다. 또 극자가 되면 또 그것도 문제겠죠, 그죠? 야, 이 사회에서 이게 진짜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적 프랑스는 물가도 상대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네, 이런 부분이 네, 쉽지 않다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 뭐 이건 뭐 프랑스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쨌든 마크롱도 참 이 사람이 좀 머리가 좋긴 해요. 머리가 좋긴 한데 과연 네, 지켜봐야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앞부분에도 시작했지만 프랑스 사람들이 원래 예술적인 기질이 있고 까탈스럽고 막 이렇습니다. 뭐 해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수한 예술도 하고 그리고 음식도 정말 잘 만듭니다. 프랑스 요리가 좀 비싸죠.
음식에도 아주 진심인 국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영국이 비교적 맛이 없는 요리고 프랑스 요리는 알아줍니다. 물론 그 뿌리는 또 이탈리아에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프랑스가 굉장히 매력적인 국가긴 해요. 그렇지만 이 나라가 뭐 이게 쉽게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음, 어쨌든 간에 오늘 어, 뭐 우리가 뭐 솔직히 말하면 프랑스까지 걱정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렇지만 뭐 우리가 걱정된다고 해서 뭐 될 것도 아니고 안 될 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원래 그렇게 굴러가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편안하게 오늘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랑스는 어떤 나라인가, 그죠? 이번에 조기 총선을 통해서 그리고 프랑스의 비교적 뭐 경제 문제는 좀 많이 다루진 못했는데요. 프랑스는 뭐 우리가 경제로 다루기보다는 이제 문화의 나라, 관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더 강하지 않나 싶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황 전문 채널 교회 스탁 마켓 인사이트고요. 구독 알람 설정. 네, 감사합니다.